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사실 오늘은 프로듀서 DK로 소개하지 말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서울예술대학교에 나왔습니다.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대체 학교에서 뭐 가르치냐. 근데 전자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뭐 잘 몰라. 뭔지 잘 모르시죠? 전자음악 하면은 뭐 EDM 쿵짝쿵짝 이거밖에 이제 안 떠오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보는데, 오늘은 그래서 전자음악이란 무엇인가 얘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서울예술대학교 음악학부장님 피정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근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뭐 마음대로 하세요. 예. 사실 이제 형 동생 하는 사이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전자음악, 사람들이 사실 저희 채널 구독자는 특히나 물론 이제 음악 감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전자음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자음악이란 무엇인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큰 얘기를 하다 보면 음악이 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EDM 얘기부터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EDM이나 여러분 EDM은 대부분 좀 잘 아실 거고,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이나 혹은 테크노 정도는 이제 좀 또 어떤 건지 자세히는 모르셔도 느낌적으로 아실 것 같은데, 그러한 시끄러운 음악들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발라드랑은 어떻게 틀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실제 우리가 어쿠스틱 악기라 그러죠. 사람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는 뭐 통기타라든지 드럼 세트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위주가 되는 음악을 이제 전자음악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냥 그 소스가 전자라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왜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전자음악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굉장히 사실은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분류할 때는 팝 쪽에 전자음악,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EDM이나 테크노 같은 뭐 그런 음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음악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순수 음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수 음악. 이제 클래식 하시던 분들이 현대에 하고 있는, 일반 대중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실험적인 음악을 기계로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팝 뮤직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어도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형. 기분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기분 좋아요. 안 접해 보셔서 그렇지. 저 같은 사람은 기분 너무 좋아요. 전자음악 들으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장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엔 뭐 일렉트로 어쿠스틱스 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자음향 정도 되겠네요, 한국말로 옮기면. 근데 우리가 순수 음악 하면은 이렇게 조가 없는 막 뭐 무조 음악이라든가 그런 거가 우선 떠오르는 거잖아요. 네네네. 전자음악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음대는 클래식을 하는 쪽하고 실용음악,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실용음악이라고 부르는 쪽하고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외국도 물론 거의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융합되는 추세예요, 사실은. 융합되는 추세고, 특히 이제 미국의 유명 음대의 대학원 작곡과들을 보면 팝에 능한 친구들을 한두 명씩 뽑아요. 꼭 석박사 과정에 보면은. 지금은 그 비율이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한 1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에 와가지고는 솔직히 실용음악이라는 게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단어에 전통성이 있어요. 웃기게 이제 실용음악이라는 거. 실용음악과라는 게 뭔가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름을 바꿔서 뭐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 하고, 뭐 어디는 무슨 뭐 컴퓨터 음악 뭐 이렇게 하고 바꾸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꿔봐야 실용음악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와닿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고정 인식이 있으니까. 브랜드 파워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니 음악이 실용적인 음악, 무슨 그럼 나머지는 쓸모가 없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적 정의를 따지자면 굉장히 잘못된 용어예요, 말씀하신 저는 사실 음악 자체가 그렇게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악 안 실용적이죠. 근데 형 같은 경우도 원래 학부 전공은 클래식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연대 클래식 전공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실용음악판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의 인생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음악 교육 환경이 이렇게 변해왔구나, 또 곁다리로 우리나라의 음악 산업이 이렇게 변해왔구나라는 게 제 인생을 보면 사실 나옵니다. 왜냐면 클래식을 전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치. 이게 왜냐면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희열, 더 올라가자면 유재하, 그다음에 뭐 김영석, 다 클래식 전공이죠. 그리고 이제 뭐 저 또래는 우리 돈스파이크 동문이잖아요. 그렇죠. 저하고 친한 동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 아이즈의 윤건,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클래식 작곡가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그분들하고, 제가 싸잡아서 우리라고 표현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같은 학교 동문이니까 뭐 다 다른 학교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분들이 그때는 서울예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실용음악
음악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저기를 가기에는 약간 그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일단은 옛날에는 뭐 학위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문대는 굉장히 지금하고는 또 인식이 달랐을 때고 우리가 그걸 시험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했어요. 전기, 후기, 옛날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다 떨어지고 나면 전문대라는. 그러니까 너무 시험도 한참 나중에 봐야 돼. 그래서 그때는 음악하는 친구들이 다 클래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지 제가 무슨 뭐 나는 클래식을 해야지 이런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막상 형은 학교 다니면서도 가요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거의 휴학하고 기획사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참 기가 찰 노릇이었죠. 그 아까 말씀 중에 막 다른 학교는 과 이름도 또 다르게 막 붙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헷갈리기 딱 좋은 게 컴퓨터 음악. 그러니까 전자음악하고 컴퓨터 음악 헷갈리는 사람 되게 많다고요. 또 뭐 미디 전공. 미디 전공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저희 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미디 배우는 데인 줄 알고 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디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미디라는 것이 뭐 대명사가 된 거죠. 이것도 일종의 뭐 기술적인 정의로서의 뭐 8비트 신호 미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미디 그러면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미디 하자, 뭐 미디 배울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큐베이스나 로직이나 뭐 이런 거를 보통 떠올리시고,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더 이상 미디만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미디보다 다른 일을 훨씬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미디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그래서 실용음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미디라고 하면 원래의 뜻은 좀 지금 달라졌지만 사람들한테는 통용되는 게 전자음악을 하나 보다, 뭐 컴퓨터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드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음악을 저는 그나마 되게 실용적으로 잘 활용한 게 EDM들이라고는 보는데 요새는 사실 좀 그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기는 해요. EDM이냐, 뭐 전자음악이냐, 뭐 실용적이냐 아니냐. 옛날 같으면 전혀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지금 되게 팝적으로 인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뭐 전자음악에 궁금하거나 한 거 있습니까? 엔지니어 관점보다는 그러면 이제 좀 전자음악을 입문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전자음악의 정의를 완전히 끝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실 나뉠 수 있어요. 실험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EDM 같은 파퓰러한 것도 있고 그 중간에 무언가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 중간에 어디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편견을 가지지 않고 다 조금씩 들어볼 수 있다면은 되게 좋고 자기가 그 중에서 좋아하는 이런 음악인데 나한테 굉장히 좋잖아 이렇게 해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들이 그냥 감상하기에. 그래서 흔한 예를 말씀드리면 좀 앰비언트, 여러분 저 명상이나 요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전자음악인데 앰비언트한 음악을 그런 걸 트랙으로 깔아놓고 이제 요가나 명상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는 멜로디도 없고 사실은 음악적인 막 진행이 다이나믹하지도 않고,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나는 이 노래가 너무 좋다. 자꾸자꾸 듣고 싶다. 그런 장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막 비트가 빨리 가는 뭐 드럼앤베이스라든지 요즘 뭐 무슨 퓨처베이스라든지 굉장히 막 진행이 급하고 많은 오디오 에디팅을 통해서 막 자극적인 음향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그런 음악들이 맞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전자음악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뭘 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취향에 전자음악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YMO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YMO. 유이치 사카모토. 네, 그렇죠. 알고 계시네. 왜냐면 전자음악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밴드고 연주가 아주 그냥 괴수들이에요. 지금 들어보면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특히 그 DK가 사랑하고 있는 일본 시니사이저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분들 음악이 안 어려워. 제일 중요한 거는 뽕짝이에요, 그냥 사실. 대중들이 듣기에도 막 라이딘 이런 노래 들으면 되게 그냥 신나해요, 그 자체로. 그렇죠. 근데 뭔가 약간 이 박사 그 경계가 좀 애매하지. 이 박사의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YMO를 듣고 나면 아니 왜 이 박사가 일본에서 히트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미 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렉트로닉 이 음악을 자기들의 그 엔카와 이게 결합된 시도가 먼저 있었던 거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게 좀 오리엔탈리즘적
음악으로도 좀 끌렸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특히 이제 60년대부터 아시겠지만은 뭐 일본 가수 제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스키야키라고 의외를 보고 걷자. 그분이 이제 빌보드 1위하고 뭐 일본 어떤 그런 붐이 일어났어요. 지금의 K-팝 같이 일본 문화 붐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이제 YMO가 또 편승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해서 뭐 YMO 지금 검색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라이브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70년대에 라이브 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YMO를 추천드릴게요. 어쨌든 옛날에 사실 7, 80년대까지는 음악에서 사실 일본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BTS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은 뭐 악수회 이런 거 하고 있고 한국보다는 좀 뭔가 좀 음악이 이렇게 좀 그래도 일본의 저력이 물론 있지만 한국에 비해서 성장세가 더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전자음악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의 전자음악은 지금은 용인대에 계신 윤상 교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사실.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고 원조집이긴 하지. 예. 한국의 전자음악은 굉장히 선구자들도 있고 뭐 윤산 쌤 포함해서 지금도 뭔가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그 명맥을 이어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거고 저는 거기에 제가 무슨 메인스트림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클래식 전공이었고 약간은 그러니까 순수 음악 쪽에 더 가깝게 활동을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현대무용이나 연극이나 또는 이런 어떤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뭐 오디오 비주얼 인터랙션이 좀 있는 그런 현대 예술이나 전시 같은 데서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팝씬하고는 저는 멀었었고요. 근데 이제 뭐 대중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다른 분들의 활동이 더 부각되는 건 맞는데 전자음악 업계라고는 좀 이상하고 하여튼 전자음악계 전체로 보면 사실은 그런 순수 예술 활동이나 이게 더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는 맞죠. 그래서 이제 그 학교의 그런 어떤 성격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이 같은 실용음악과지만 다들 틀리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좀 그쪽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서울예대에서는 저는 EDM만을 만든다든지 K-팝을 뭐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전혀 그러니까 장르적인 스타일적인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뭐 주입시키거나 좀 푸시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애들이 알아서 하죠. 그거. 네, 저희가 전혀 터치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이 사실은 뭐 입시 단계 정도의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일렉트로 어쿠스틱스나 순수 전자음악을 좋아하고 들어보고 할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거를 충분히 경험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가 그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무슨 굉장히 어지간한 뭐 클래식 작곡가 커플의 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닌 다음에야 애한테 그런 기괴한 거를 어렸을 때부터 틀어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이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가 하는 일은 그 접하지 못했던 거를 좀 많이 접하게 해주는 게 하나의 역할이죠. 그 말씀은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뒤에 보시는 많은 장비들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애들이 자기들끼리 댄스 파티를 해도 되고 팝 음악을 만들어서 흥행을 해도 좋고 합니다만 영 반대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자기만의 기괴한 어떤 그런 실험적인 음악을 한다. 그냥 순수한 음악인 거죠. 그런 음악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저는 장려합니다. 저희 학교 와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저희 학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아카데믹해요. 실용음악과긴 한데 되게 아카데믹해. 막 예술을 연구하고 좀 이런 과지 실용적인 거는 밖에서 애들끼리 알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그러니까 이제 음악에 관해서 특히 저희 학생들도 유명 레이블 예를 들어서 뭐 YG라든지 JYP라든지 이런 많이 이제, 갔죠. 있는 소속돼 있는 학생들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아니 왜냐면은 근데 저는 그거는 전 세계의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다 그렇죠. 뭐 학교로 돌아올 필요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잘 벌려서 학교를 안 돌아온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완전 바뀐 거예요. 학생에서 사업가나 직업 음악인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럼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었고 저랑 같은 시기에 공부를 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여기 DK는 이제 학교를 졸업했고 저도 되게 오래 걸려서 졸업을 했고 근데 돈 스파이크는 졸업 못했어요. 근데 처지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저도 안 돌아가려고 그랬고 왜냐하면 가요 그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인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전자음악 학교에서 하고 있는 전자음악은 일종의 음악계의 기초과학 같은 거라 맞아요. 기초과학 같은 거예요. 이걸 바로 써먹을 순 없지만 이거를 본바탕으로 이제 요소를 써먹는 거지. 맞습니다. 사실 EDM 하면서도 전자음악을 전혀 모르고 EDM
EDM 할 수 없고요. 뭐 가요해도 요즘은 사실 그래. 가요 하는데 전자음악 기초 지식 전혀 없이 할 수 있나?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학교니까 학교답게 좀 순수한 기초 과학을 가르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네네. 그런 이제 뭐 교육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사실은 실용음악과를 뭐 왜 가느냐, 유명 유튜브에서 조회수 굉장히 많은 영상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전파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그 논란에 대해서 학교를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분들이 하는 말씀에 저는 반쯤은 사실은 동감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하는 역할이 이제 예전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들어가서 당장 여기서 내가 뭐 연봉을 얼마 받아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를 나온다 그래서 바로 무슨 나한테 대단한 직업이 갑자기 생기거나 평생 먹고 살 거리가 만들어지거나 하는 거를 학교에, 특히나 음대에 기대하는 거는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취업준비소가 아니잖아. 사실 대학을 너무 취업준비소 같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실용음악과를 마치 작곡과 되려면 실용음악과 나와야 되냐 하면 그건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건 뭐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게 뭔가 그 펀더멘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초를 다지고 싶은 사람들이 와라, 뭐 요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는 왔을 때 자기 혼자 음악을 하거나 자기 혼자 공부를 하거나 자기 혼자 곡 작업을 하거나 한 거보다 더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재미. 그러니까 여기를 왜 오겠습니까? 돈 내고. 내가 여기를 가면은 나랑은 다른 재능을 가진 친구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만나는 거가 대단한 축복이죠.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에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멘토들도 만날 수 있다. 네. 뭐 이런 강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서울예대 안에서 친구들 만나고 그런 것만도 큰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업계에 나와 있는 그런 뭐 동기들, 뭐 동창들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완성이 돼 있어요. 무슨 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 고등학교, 흔히 얘기하는 그런 연예 고등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학교들이 특수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사실은 대학 와서 원래는 배우던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지금 이미 많이 소화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전공이 기타인 거야, 예를 들어서. 네. 그거 생각해 보세요. 기타 웬만큼 다 쳤지, 이제.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하지 못하던 거죠. 근데 거기를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가려면 중학교 때 이미 기타를 잘 쳐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선행학습에 선행학습. 그렇죠. 그래서 서울예대, 그러니까 실용음악에서 서울예대는 정말 이 피라미드의 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이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인데 이미 뭐 테크닉이나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전하고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텝을 못 밟았던 친구들이 막 30대 돼가지고 오고 막 이러기도.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더더욱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전자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음악도 이 몇 년 사이에 학생들 수준이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 애들 데려다 놓고 이제 야, 너 작곡가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죠. 거기서 이제 라떼를 실현하면 안 되고, 그 애들이 들어와서 놀게 내비둡니다. 요즘 특히 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애들 얘기는 안 그렇던데. 애들은 형 수업 힘들다고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제가 요즘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학교니까 개인들이 집에서 못 사는 거. 이게 저 리뷰 많이 아시잖아요. 네. 여기 이런 거 사실 학교 아니면 만져보기 힘들죠. 그렇죠.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사실은 등록금을 3년 뭐 4년 생각하면 그냥 이거 사고 학교 안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하고 말 거냐, 얘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학교를 오면은 사실은 학교도 다니면서 이것도 만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마치 이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입장은 학교의 지원자가 더 느는 걸 그닥 이렇게 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원자 지금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저희 입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꼭 될 분만, 자기가 될 것 같은 사람만 좋지. 저 진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진짜 요새 매년 그 심사 너무 힘들어요. 사람 너무 많아. 이번에는 안 부르려고요. 저 제발 심사에서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몇 년 사이에 계속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요새 성장세에 있습니다. 전자음악이 전반적으로 좀 아무래도 인기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인기가 올라간 건 전혀 아니고, 음악을 하고 싶은 젊은이들, 네. 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식 작곡가 제일 많이 갔어요. 왜냐면 거길 가야 음악을 만드는 거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렇죠. 근데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실용음악 작곡 쪽으로 좀 변했다가 실용음악 작곡에서 실용음악의 전자음악 쪽으로 조금 더 중심축에 옮겨가는 추세를 할까? 그게 인기가 올라가는 거지 뭡니까? 파이는 계속 줄고 있고 인구가 주니까 파이는 계속 줄고 있는데 인구는 주니까. 예, 거기에서 어차피 있는 어느 정도의 비중의 작곡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어디로 가냐에 그냥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제 전자음악의 비중이 커진다. 네. 고 보면. 네. 저도 이제 종종 그런 청탁을 받거든요. 무슨? 전자음악이나 이런 전공을 보내고 싶은데 뭘 준비를 시켜야 되냐. 학부형 입장에서 뭘 준비를 시키냐? 뭐 학부형 입장이든 아니면 뭐 학생 입장이든 전자음악을 실제로 이제 전공하려는 친구들이 이제 좀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관심도 많아지고 막 컴퓨터 음악, 뭐 전자음악,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굉장히 저희가 많은 홍보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하지 말라라는 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않으시거나 그래도 어떻게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유명 학원 많이 보내는 학원들도 있고 잘 보내는 선생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거기에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 자기 제자 혹은 수강생을 다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잘하는 애가 갑니다. 그치.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학원을 안 다니고 다른 학원을 다녔던 자기가 혼자 공부했던 들어올 만한 친구들이었어요. 학원이나 선생님의 도움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일 경우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공부할 의지가 없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다든지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끈기가 부족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자기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떤 선생님을 만나건 뭐 어떤 학원을 다니건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들이 준비됐나를 살펴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걸 본다기보다 자기가 뭐뭐뭐를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곡을 제출하니까 자기가 만든 곡이 있고 곡을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설명서를 간략하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얼마나 자기 음악을 만드는 거를 사랑하고 그거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그거를 위해서 뭘 공부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음악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친구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낮은 친구도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악의 퀄리티 굉장히 낮은데 분명히 자기가 한 개성이 보이고 거기서 독특함이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뭘 했어요? 물어보다 보면 자기가 그거를 열심히 1년 동안 2년 동안 준비를 한 게 티가 나면 그런 친구는 학생으로서 굉장히 적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개성이 있으려면 자기 자신이 무슨 음악을 하고 싶고 이게 좀 정확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뭘 준비하라는 게 딱 단적으로 정의하기 되게 힘들어요.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으면 붙었을 거야. 뭐 이런 거야. 저도 심사 봤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분명히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이나 요즘 뭐 트렌드한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별로였는데 애가 음악성이 되게 돋보이는 그런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어. 되게 그럼 반짝반짝해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심사위원들 눈에는. 왜냐하면 이것도 약간 인프레가 있어요. 약간 애들이 테크닉적으로는 상향 평준화 됐거든. 그래가지고 테크니컬한 뭔가만을 보여주는 막 그런 뭐 과외를 받아오거나 하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보여. 근데 얘가 막 음악에 나는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 삽질 저런 삽질도 되게 많이 해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돌아오는 답이 달라 걔는. 그런 부분이 훨씬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삽질 해본 거는 그건 속일 수 없어. 삽질을 많이 해라. 예, 여기 기획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곡을 들고 와야 된다. 혹은 뭐 서울예대가 선호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어 그거에 자기를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오디션 갈 때 하시는 준비 방법이에요. 어디 기업의 면접을 보거나 연습생을 뽑는 오디션을 갈 때 하는 거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 다양한 개성을 가진 열심히 음악을 공부할 사람들을 뽑는 곳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학부장님이 보시기에 프로페서 DK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럼 이게 저 DK 채널인데. 인간 김대현은 좋은 친구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보다 뒤에서 굉장히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저는 인정하고, 저는 굉장히 게으릅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김대현 보면서 반성하고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죠? 네? 왜죠? 너무 괴롭힌다고 싫어하더라고. 과제 많이 내고. DK 독자들은, 구독자들은 그런 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되게 편하게 사는 사람 아니냐. 좀 그런 덕업일치해가지고. 그런 선입견이 있죠. 네, 선입견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뭐 연예인도 그렇고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셀럽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으로 그렇게 된 사람은 금방 망해요. 롱런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내공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있었던 거를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않을까. 형 또 이렇게 덕담으로 또 정리를. 학부장님만 알 수 있는 그런 교수 평가 이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음악도 뭐 DK가 잘 만들고 엔지니어로서의 경험도 풍부하고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몸부림을 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학생들한테 그거를 그냥 전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제일 중요한 생각은 그거예요. 학생들이 내가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음악만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갇히거든요, 누구나. 자기가 음악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거를 조금 할 기회가 생기거나 해도 그런 것 때문에 닫아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만 열려서 생각하다 보면 자기의 재능이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넓혀주는데 일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여기 와서 좀 가르쳐달라 부탁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땠나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서울예대 최고의 노력충입니다, 제가. 아무튼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학생들 작품, 2020년 학생들 작품 좀 이렇게 네, 공연 영상을 좀 인서트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왜냐면 이제 공연을 하면서 오디오는 따로 땄기 때문에 음질이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 공연을 여기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링크로 한번 쭉 감상을 해주세요. 안 그래도 요즘 이제 언택트 시대고 해가지고 어차피 공연은 이렇게 원격으로 보는 게 맛인 것 같아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담도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촬영자로 따라와준 이수배 엔지니어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자 DK였습니다. DK 채널 구독자 여러분, 재미없는 컨텐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